시어머니는 새로운 팀장과 결혼시키기 위해 내게 전남편과의 이혼을 강요했다. 그리고 나는 전남편의 임원 승진 파티에 조용히 참석했다. 그 여자는 나를 보고 놀라 고개를 숙였고 이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나는 사전 연락도 없이 조용히 전남편의 승진 연회장을 찾았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동행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사교 모임에서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 정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차림새였다. 거대한 호텔 연회장을 비추는 따뜻한 조명 아래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든 채 웃고 떠들었다. 나는 느릿한 걸음으로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마치 내 인생을 박살냈던 과거의 균열들과 내면의 혼란 따위는 이 평범한 사교 행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업의 임원진, 주주, 파트너사 대표, 언론인들까지 모두 정장을 빼입고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엔 환희가 가득했다. VIP 테이블에는 전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값비싼 명품 옷에 진주 목걸이를 건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승리감이 역력했다. 그것은 마침내 자기 가문의 운명이 한 단계 격상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접어들었다고 굳게 믿는 자의 눈빛이었다. 저 멀리 서 있는 전남편 민재를 바라보자 찰나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유리 조각이 심장을 찌르는 듯 날카롭고도 짧은 고통이었다. 곧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승리, 도약, 새로운 시대 같은 단어들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전남편 민재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민재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이 그 정상에 제 힘으로 기어오른 것이라 굳게 믿는 듯했다. 나는 무리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저 철저한 제3자처럼 묵묵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어서 사회자가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했다. 뛰어난 성과를 낸 부서의 팀장이자 민재의 예비 신부인 유진이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등장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완벽한 메이크업, 큰 승리를 거둔 사람 특유의 눈부신 미소가 입가에 번져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며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과 오만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유진은 굳어버렸다.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마치 백일몽이라도 꾸는 건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두 눈은 내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나는 피하지도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사회자가 멘트를 이어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룹의 대주주 측 인사이자 투자사 대표인 백전무가 내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엔 충분히 뚜렷했다. 이사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듯했다. 음악이 멎고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이사라고? 저 여자가 누구야? VIP 테이블 쪽에 있던데? 전 시어머니 최 여사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백전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반응을 살피던 그는 자신이 민재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이 판에서 사실 진짜 쥐고 있는 패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다. 단상 위의 전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유진을 보았다가 이내 혼란과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가의 미소는 흉측하게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넘쳐흐르던 자신감은 박수 소리보다 더 빨리 허공으로 흩어졌다. 반면 나는 옅은 미소를 지을 뿐 아무런 해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서둘러 입을 열 필요가 없었다.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우리 부부의 안방,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이혼 합의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군말 없이 도장 찍어라. 우리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민재는 마치 내 존재 자체를 자기 인생에서 오려내버리고 싶다는 듯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외면했었다. 나는 볼펜을 쥐고 그 자리에 참 오래도 앉아 있었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했지만 나는 서명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처받는 건 나 혼자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현재. 나는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점점 커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침묵을 지켰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자 상대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들이 알았다면 나를 그렇게 쉽게 내치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려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가 감히 발도들이지 못할 거라 확신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해 온 것이다. 오늘 밤 벌어진 이 일은 결코 갑작스러운 우연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그저 착하고 인내심 있게 내조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나는 다니던 대기업의 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민재를 만났다.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여자들이 줄을 설 만큼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다. 그저 착하고 소박해 보였고 성실한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의 행복은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날 아껴주는 남자와 결혼하는 데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양가 친척만 모인 스몰 웨딩으로 소박하게 치러졌다. 어른들의 덕담과 눈물 속에서 나는 시댁을 완전히 믿고 그 집안의 일원이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최 여사님은 내게 늘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어머니, 딸이라 부를 만큼 가까웠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인생의 지혜라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곤 했다. 팔을 다듬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지윤아,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을 하늘처럼 알고 내조를 잘해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신혼 초, 그녀는 내 밥그릇에 직접 반찬을 올려주며 회사 일은 안 힘든지, 시댁 생활은 적응할 만한지 살뜰히 물었다. 나는 내심 안도하며 내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민재를 잘 이해해주는 따뜻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믿었다.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해도 그녀는 늘 오늘 하루 어땠니? 라며 반겨주었다.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나를 배려하며 부담 갖지 마라.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이혜미가 다 도와주마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 말에 나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나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조건 요리법을 배웠고 싫어하는 것은 철저히 식탁에서 배제했다. 때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서운한 일이 생겨도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알아주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태성그룹에 다니던 민재에게 승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 상무가 퇴사했고 요직에 공석이 생겼다. 그는 기뻐하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의 눈빛에서 초조함을 읽은 나는 남편이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집안일이나 내 문제로 짐을 지워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전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 내 탄탄했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잦은 퇴사를 결정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맹신했던 나 자신을 탓할 뿐이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는 사회적 자아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민재의 성과 뒤에는 늘 내가 있었다. 민재는 회사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왔고 나는 기획서의 오탈자를 검수하고 문맥을 다듬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탈바꿈시켰다. 문서 작업과 꼼꼼한 기획에 능했던 나는 그 일을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해냈다. 남편이 책상에 엎드려 잠든 밤에도 나는 홀로 남아 파일들을 정리하고 다음날 그가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작성했다. 회사에서 민재는 꼼꼼하고 치밀하다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투명 인간처럼 헌신하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젠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러다가 나 다시 복직하면 당신보다 먼저 승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민재는 그저 웃으며 답했다. 에이, 복잡한 회사 일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어.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한 존재일 뿐이었다. 무대 뒤에 숨겨진 그림자. 내 이름은 어떤 서류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과거 다정했던 최 여사는 점점 다른 식의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말투였다.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져주는 법을 안단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 처음엔 나쁜 뜻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겸손의 미덕이라 여겼다. 그녀는 덧붙였다. 남편이랑 경쟁하려 들면 안 돼. 그러면 여자가 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튀지 않으려 애썼다. 민재가 회사에서 성과를 낼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거 봐라. 여자가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니까 남편이 승승장구하잖니. 나는 그 말이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칭찬인 줄 알고 기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다. 민재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밤낮 없이 전화가 울렸으며 스케줄은 꽉 찼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쩌다 일찍 와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았다.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말을 잘랐다.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마. 나는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집안일을 더 완벽하게 해놓고 그를 배려했다. 그렇게 나는 내 결혼 생활에 도우미를 자처하며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차이는 경제권에서 나타났다. 집안의 재정이나 미래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면 최 여사는 가장의 몫이라며 민재의 의견만 들었다. 나는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유령 취급을 받았다. 내가 집안에 소소한 의견을 내면 무시당했고 질문을 해도 단답형 대답만 돌아왔다. 점점 내 자리는 좁아지고 있었다. 누구도 대놓고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진 않았다. 모든 것은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진행되었다. 눈치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부부간의 권태기라 여겼을 것이다. 나는 남편이 바빠서 그럴 거야.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해야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세뇌했다. 여자들이 흔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수만 가지 변명으로 나 자신을 위로했다. 꾹 참고 인내하는 사이 나는 내 자리에서 철저히 밀려나고 있었다.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당장은 소리도 없고 고통도 없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가장 비참했던 건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예전에 따뜻했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내 헌신 따윈 애초에 필요 없었다는 걸 몰랐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탄탄대로를 위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주길 바랐던 것이다. 민재의 승진 이후 집안의 균열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났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민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며 그가 외쳤다. 엄마, 지윤아, 손님 왔어. 부엌에서 팔을 다듬고 있던 나는 손에 파냄새가 밴 채로 뒤를 돌았다. 현관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당당한 태도와 사람의 시선을 즐기는 듯한 화려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민재가 그녀를 소개했다. 우리 부서 유진 팀장. 근처에서 외근 마치고 가는 길에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데려왔어. 내가 놀란 건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 때문이 아니었다. 유부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여자 후배를 데려오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라고 둘러대는 그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다. 나는 서둘러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불쾌했다. 방에서 나온 최 여사는 유진을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귀빈이라도 만난 듯 눈을 반짝였다. 위아래로 유진을 훑어본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나 아가씨가 참 곱네. 어서 와요, 유진 양. 그녀는 친히 유진을 식탁 상석으로 이끌었다. 시어머니는 물까지 직접 따라주며 호구조사를 시작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 나이가 어떻게 되지?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만나는 사람은 있고? 유진은 완벽하게 세팅된 정답만을 내놓았다. 타이밍에 맞춰 사근사근하게 웃는 법도 알았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남의 제사에 병풍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최 여사가 유진의 숟가락에 반찬까지 올려주는 걸 보면 누구라도 그녀가 진짜 며느리라 착각했을 것이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나를 힐끗 보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요즘 여자들은 유진 양처럼 스마트해야 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거야. 내 귀를 의심했다.
나를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했다. 그녀는 민재를 보며 물었다. 회사에서 유진 양이 우리 민재 일 많이 도와주나 봐? 민재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그럼요. 유진 팀장이 얼마나 일머리가 좋은데요? 유진이 덕분에 제 성과가 배로 뜁니다. 포크를 쥐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 덕분이라고? 그 말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였다. 유진은 겸손한 척 미소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전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민재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눈엔 묘한 소유욕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평범한 부하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아는 자의 여유였다. 민재 역시 거리낌이 없었다. 그녀와 대화할 때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고 나에게는 절대 하지 않던 회사 농담들을 쏟아냈다. 최 여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감탄했다.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여자는 자고로 밖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돈을 벌어야 해.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남편 앞길이나 막지. 주방에 있는 나를 정면으로 겨냥한 말이었다. 뺨을 맞은 듯 화끈거렸다. 유진이 밤늦게 돌아갈 때 최 여사는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다. 다음에 또 놀러와요, 유진 양. 민재 역시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킥킥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돌아오고 현관문이 닫힌 후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손님 데려온다고 왜 미리 말 안 했어? 민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래? 또 이상한 상상해?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잖아. 내 팀원이고 업무차 온 거야. 제발 촌스럽게 굴지 좀 마. 촌스럽다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내가 근거 없이 질투하는 게 아니었다. 명백히 선을 넘은 태도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나를 예민한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재의 입에서 유진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는 횟수가 잦아졌다. 유진이가 일을 참 잘해. 클라이언트 상대하는 법도 알고 센스가 있어. 칭찬 일색이었다. 최 여사 역시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녔다. 우리 아들 밑에 참 똑똑하고 싹싹한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아주 물건이야. 심지어 내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은 늘 주변에 잘난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해. 도태되면 결국 버림받는 거야. 그 무렵부터 나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민재는 내게 알려줬던 통장 비밀번호들을 보안을 핑계로 전부 바꿔버렸다. 연말 재무계획을 묻자 그는 차갑게 답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꺼. 생활비 지출에 대해 조언하자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회사실 손 놓은 지 한참 됐잖아. 요즘 실물 경제가 어떤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지금 그가 누리는 성과와 여유로운 지위가 내 밤샘 작업 덕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들은 철저히 내 공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덜미를 잡을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문서를 출력하려고 민재의 노트북을 열었다가 눈에 익은 프로젝트 기획서를 보게 된 것이다. 내가 며칠 밤을 새워 목차를 잡고 문장을 다듬고 수치를 분석해 주었던 바로 그 핵심 프로젝트였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완벽하게 정리된 그 기획서의 작성자란에는 민재도 내 이름도 아닌 최유진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심지어 코멘트란에는 유진 팀장의 혁신적인 솔루션 제안이라는 문구까지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화면을 수십 번 확인한 뒤 나는 거실에 있는 민재에게 따져 물었다. 여기에 왜 그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 민재는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피곤하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에 사사건건 간섭 좀 하지 마. 서류에 누구 이름 올리는지는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야. 걔 이번에 팀장 달려면 실적이 필요해서 이름 좀 얹어준 거야. 그게 뭐 어때서? 나는 기가 막혀 그를 쳐다보았다. 이름 좀 얹어준 거라고? 내 피땀 어린 노력을 훔쳐서 다른 여자의 스펙으로 갖다 바친 것이다. 나는 최 여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일말의 상식이라도 기대했지만 그녀는 서늘하게 웃을 뿐이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입을 무겁게 하는 법이다. 별일도 아닌 걸로 크게 만들지 마. 내 아들 체면만 깎이니까. 체면.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들에게는 내 찢어지는 마음보다 자신들의 체면과 그 여자 챙기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철저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았다. 민재가 뒤척이더니 허공에 대고 귀찮은 듯 중얼거렸다.
의부증 환자처럼 굴지 마라, 진짜. 피곤해 죽겠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명징하고도 지독하게 차가운 감각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누군가에게 뺨을 맞거나 폭언을 들은 것과는 달랐다. 예리한 칼날로 살점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도려내어 내 결혼 생활의 영토를 소멸시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이 집이 내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다. 민재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코를 골았다. 나는 천장을 보며 민재의 변명을 수백 번 곱씹었다. 누구 이름을 올릴지는 경영진이 결정해. 단순한 업무 핑계처럼 들리지만 내겐 이 집안에서 내 흔적과 목소리를 완벽히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주방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침묵할수록 그들은 내 목을 더 조여왔다. 최 여사가 주방으로 내려왔다.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허공에 대고 툭 던졌다. 유진 양이 우리 민재 보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 얼굴이 훤해졌어. 역시 남자는 밖에서 똘똘한 여자가 받쳐줘야 해. 물을 따르던 내 손이 멈칫했다. 나는 그 잘난 여자가 누구인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뼛속까지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는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말을 이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민재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와? 내 질문에 그는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꾸했다. 몰라. 야근할지 몰라.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를 보며 명령하듯 말했다. 낮에 유진이가 파일 보내달라고 연락하면 내 클라우드 들어가서 지난번 그 파일 전송해줘. 난 바쁘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쳤다. 회사 대회비 문서를 왜 나한테 보내라 말아야? 본인이 직접 가져가라 해. 민재는 미간을 팍 구겼다. 말 좀 많게 하지 마. 그냥 팀원 도와주는 거잖아.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게 굴지 마. 그는 항상 내가 느끼는 모든 직감과 감정을 정신병 취급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을 치웠다. 내면에 깊게 파인 상처는 이미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깍듯하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사모님,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최신 프로젝트 파일 전송 부탁드립니다. 액정을 내려다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분란을 만들기도, 질투에 눈먼 여자로 보이기도 싫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찾아 전송했다. 잠시 후 유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사모님, 참 내조를 잘하시네요. 상무님이 칭찬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냈다면 칭찬이었겠지만 이건 명백한 조롱이자 경고였다. 상무님 옆엔 내가 있고 넌 그저 파일이나 보내는 하녀일 뿐이야. 그날 밤, 민재는 늦게 귀가했다.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진하진 않았지만 내 향수가 아니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랑 미팅 길어졌어? 내가 묻자 그는 외면하며 팀원들이랑 회식했어 라고 짧게 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똑똑한 여자는 남편을 내조할 줄 안다고 믿었던 내 과거가 저주스러웠다. 매일 나를 예민한 미친년으로 모는 남자 곁에서 가정을 지킨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무렵부터 나는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대화가 단절된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무시가 이어졌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최 여사는 유진의 집안 뒷조사한 내용을 떠벌렸다. 유진이네 집안이 강남에 건물이 있다지? 역시 배운 집안 자식은 티가 나. 내가 버젓이 앞에 앉아있는데도 며느리 앞길 막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댔다. 민재는 헛기침하며 어머니 밥이나 드세요. 했지만 최 여사는 당당했다. 왜? 사실이잖아.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이지. 피가 거꾸로 솟았다. 돈이면 다인가? 이 집안의 여자는 나 하나인데?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현관 너머로 최 여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빈대처럼 들러붙어 있는 거 떼어내고 우리 아들 날개 달아줄 며느리 새로 들여야지.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싹 바꿨다. 장 보고 왔니? 뭐하러 돈을 펑펑 써대. 남편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나는 실소를 머금었다. 네, 생활비는 예전과 똑같이 썼는데 갑자기 절약을 운운하다니 속내가 빤히 보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나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대놓고 나가라고는 안 했지만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도록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설마 하던 나의 마지막 희망조차 짓밟혔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알림창에 유진의 메시지가 보였다. 상무님, 오늘 호텔 라운지에서 너무 좋았어요. 사모님 눈치 보느라 일찍 가셔서 아쉽네요. 내일 봬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참자. 나는 본처야. 내 품위는 내가 지키는 거야. 하지만 최 여사의 말이 떠올랐다. 지혜로운 여자는 입을 다물 줄 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다물어야 하나? 내 눈이 멀고 귀가 먹을 때까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 한가운데 시커먼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인내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의심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애초에 나를 미치게 만들 작정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폭풍 전야의 평범한 저녁이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거실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상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최 여사는 상석에 꼿꼿이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 옆에 앉아 시선을 회피한 채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주방에서 나온 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최 여사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내 눈을 의심했다. 발밑에 바닥이 훅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허공에 붕 뜬 채 어디를 붙잡아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최 여사가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군말 없이 도장 찍어라.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귀에 또렷하게 밝히는 텍스트였지만 뇌회로가 정지된 것 같았다. 나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민재는 이미 수백 번 연습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이미 결론이 난 재판이었다. 나의 서명만 남은.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최 여사는 팔짱을 꼈다. 무슨 상황이긴. 우리 민재 이제 상무 달았다. 앞으로 그룹에서 더 크려면 그에 걸맞은 격이 있는 안주인이 필요해. 넌 아니야. 격이 있는 안주인. 뺨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다시 민재를 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재야, 내 입으로 말해봐.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을 피하며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선 나랑 더 수준이 맞는 사람이 필요해. 그 순간 정수리부터 등골까지 얼음물이 쏟아진 듯 오싹해졌다. 그의 말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없이 이미 오래전에 계산을 끝낸 사람의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다. 나는 굳어버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바보 취급하며 속인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마치 내가 끔찍한 가해자라도 되는 양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유진이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값비싼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의 주인공이 등장할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민재 뒤에 가서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은 완벽한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비웃을 필요도 화를 낼 필요도 없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이 모든 판이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다는 것을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나와 유진을 비교하던 시어머니, 내 성과를 가로채 유진의 이름으로 올렸던 기획서,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나를 가스라이팅하던 민재,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도록 길을 닦고 있었고 내 자리를 그녀에게 내어주기 위해 쇼를 한 것뿐이었다. 최 여사가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명령했다. 도장 찍어라. 소란 피우지 말고. 이 집구석에 내 편은 없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매일 밤 맨손으로 타일을 닦던 부엌. 매일 저녁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내던 식탁이 순식간에 나를 단죄하는 사형장으로 변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은 동정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흘리는 법이다. 지금의 나는 동정받을 만큼 나약하지 않았다. 오직 극심한 모멸감만이 남았을 뿐. 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난 몇 년간 당신 그림자로 살았어. 당신 진급 심사 때 밤새워 기획서 고쳐준 게 누군데. 계약서 검토할 때 한 줄 한 줄 짚어준 게 누군데. 당신 편하게 회사 다니라고 내 커리어 다 포기하고 내조한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내 울분에 답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다. 감정 없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다. 과거 타령해봤자 소용없다. 넌 이제 쓸모가 다했어. 쓸모가 다했다. 그 네 글자가 내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렇다. 나는 그들에게 필요할 때만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었다. 나는 최 여사, 유진, 그리고 민재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성가신 폐기물일 뿐이었다. 신기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물건 취급하는 벌레들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볼펜을 쥐었다. 민재가 흠칫 놀랐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서명할 줄은 몰랐던 눈치였다. 최 여사도 멈칫했다.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울부짖을 거라 기대했나 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이혼 서류의 내용들을 훑어본 뒤 거침없이 서명했다. 손떨림 하나 없는 반듯한 글씨체였다. 서명을 마친 후 서류를 그들 쪽으로 밀어냈다. 밀린 빚을 다 청산한 사람처럼 홀가분하고 깔끔하게. 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았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내 태도에 순간적으로 압도된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미련 따윈 없었다. 미리 싸두었던 작은 짐가방을 챙겨들었다. 나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지않아 당신들 입으로 내 진짜 직함을 부르며 기어오게 될 거야.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유진은 어이없다는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재는 미간을 구기며 끝까지 허세 부리지 마 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등 뒤로 최 여사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니까 분해서 헛소리하는 거 봐라 라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내 말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패배자의 허세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협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나의 맹세였다. 그들은 나를 쓸모없는 물건 취급하느라 내가 떠날 때를 대비해 얼마나 철저하게 칼을 갈아왔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한밤중에 그 집을 빠져나왔다. 말 그대로 빈손이었다. 가슴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내 손엔 작은 가방과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더 많은 것을 챙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들의 얄팍한 밑바닥을 알기에 내가 집안의 물건 하나라도 더 가져가면 절돈이 재산 분할이니 구질구질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다. 현관문을 채 나서기도 전에 최 여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복도의 차가운 센서 등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쳤다. 그동안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녀의 진짜 천박한 민낯이었다. 그녀가 악을 썼다. 이 집 문턱 넘는 순간 끝인 줄 알아. 나중에 질질 짜면서 다시 기어들어 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헛웃음이 났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 발로 나갈 뿐인데 그녀는 내가 거리에 나앉아 구걸이라도 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민재는 엄마 등 뒤에 비겁하게 서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다가오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몇 푼 안 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조금 입금해놨어. 그거라도 받고 얌전히 떨어져. 더러운 짓 해서 내 앞길 막을 생각 말고.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네. 돈 몇 푼 쥐어주고 내 입을 막아 영원히 치워버리겠다는 심산이 역겹기 짝이 없었다. 내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그가 인상을 썼다. 소리 지르지 마.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저 타인을 보듯 완벽한 타인을 대하듯 그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이다. 한때는 나 없이는 불안해하던 남자가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아내의 입막음 비용을 흥정하고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구질구질한 작별 인사 따윈 생략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내내 쾅하고 매정하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내가 지키고자 발버둥 쳤던 과거의 내 삶도 영원히 차단되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밤 공기는 시렸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상황은 명확했다.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렸고 그들 같은 부류는 내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숨통을 끊어놓으려 들 것이다. 나는 보증금이 싼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비좁고 가구도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 내 삶은 단순해졌다. 화장도, 화려한 치장도 사치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고 단잠을 잤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책상 앞에 앉았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내 머릿속엔 왜 나는 원망 대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이성적인 질문만이 남았다. 노트북을 켜고 숨겨왔던 폴더를 열었다. 하나씩 파일들을 점검했다. 나는 단순히 질투에 눈이 멀어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였다. 민재와 함께 일하던 시절, 나는 그의 수많은 핵심 프로젝트와 기밀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했다. 그때는 내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내 목표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무대 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전면전으로 나서야 했다. 그들이 내 면전에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 정도로 뻔뻔하다면 뒤에서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을 인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다. 정말 오랜만에 예전 회사 직속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퇴사하기 전 골치 아픈 계약건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어 나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상무님이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 박동은 차분했다. 구걸하러 전화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다. 선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실무자 시절 쓰던 비상암호를 섞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배님, 저 지훈입니다. 예전 백업 시스템의 3번 아카이브 열람 권한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선배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변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지훈이. 드디어 나설 결심이 선 건가? 나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거면 충분했다. 이 전쟁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미친 듯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내가 작업했던 파일들의 로그 기록, 이메일 내역, 회의 스케줄,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획서 초안들, 그리고 일상적이라 무심코 넘겼던 부부간의 녹음 파일과 메시지들까지. 나는 소리 없이 아주 은밀하게 움직였다. 발견하는 족족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나는 그들처럼 치졸하고 더러운 방식의 진흙탕 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려 들 때 완벽한 팩트와 물증으로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었다. 내가 밤낮으로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시댁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었다. 최 여사는 알턴 이를 뺀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태성그룹 상무 달았잖아. 이제 돈 많고 배경 빵빵한 집안 처자랑 새로 장가갈 거야. 급 떨어지는 년은 진작에 치워버렸지. 그 소리를 전해 듣고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역겨운 민낯이 더 선명해졌을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화려한 트로피였다. 그날 밤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등고를 서늘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과거 흔적 다 지워질 때까지 얌전히 숨어지네. 나는 지워질 때까지라는 단어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이건 단순한 승자의 조롱이 아니었다. 나를 완벽히 매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내 머릿속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들은 이혼과 축출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민재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최 여사가 자신의 완벽한 새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를 먼지처럼 털어내려 하는 것이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노트북을 열고 증거 폴더를 다시 확인했다. 지금부터는 단 1%의 자비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끝없이 짓밟고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한두 통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이웃 주민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자 관리소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입주민님,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로 좀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에 이상한 민원이 올라와서요. 조용히 사시는 분 같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원이라니?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사적인 민원인가요? 전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옵니다. 남한테 원한 살릴 한 적 없어요. 관리소장의 대답은 짧고 곤란해 보였다. 일단 내려와서 직접 보시죠.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그 불안감은 이혼 서류를 마주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했다. 단지 이번엔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는 관리소장과 나이 지긋한 입주민 동대표 몇 명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컬러로 인쇄된 종이 더미가 놓여 있었다. 관리소장이 마치 범죄 기록표를 읽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떤 입주민이 지훈 씨의 사생활이 문란해서 오피스텔지를 떨어뜨린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문란하다고? 나를 창녀 취급하며 쫓아내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물들을 집어들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들이었다. 내 얼굴에 모르는 남자의 몸을 교묘하게 합성해 모텔을 드나드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역겨운 캡션들이 달려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도찰한 사진에 교묘하게 블러 처리를 해서 더 음침해 보이게 만들었다.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자. 심장이 쿵쿵 뛰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사회적인 쓰레기로 낙인 찍어 여론의 재판대에 올리려 작정한 것이다. 한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젊은 세대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 점잖은 사람들 사는 곳이야. 나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활자화된 문서를 보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진까지 증거랍시고 첨부되어 있으니 나는 관리소장에게 단호하게 물었다. 이거 누가 보냈습니까? 익명으로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명. 당연하지.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혔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테니까.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또렷이 말했다. 이거 전부 합성 사진입니다. 관리소장이 미간을 좁혔다. 합성이라 주장하시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가져오셔야. 나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히 요구했다. 우편물이 꽂힌 시간대와 우편함 쪽 CCTV 영상 원본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경찰을 대동하셔야. 그럼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당장 고소할 테니 영상 보전부터 확실히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언쟁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방식대로 반격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너 인연, 내가 내 본색을 온 세상에 까발려주마. 이혼했다고 다 끝난 줄 알아?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 들어? 나는 복도에 멈춰 섰다. 쏟아지는 폭언들이 바늘처럼 꽂혔다. 하지만 나는 즉각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한술 더 떠 악을 썼다. 언제까지 우리 아들한테 질척거릴 거야? 어디 가서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넌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당할 줄 알아.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어머니,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멈칫하더니 다시 발악했다. 뻔뻔한 년. 전화가 툭 끊어졌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이번엔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짐진 나를 걱정하는 척 자비로운 구원자 행세를 하며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지윤아, 진정하고 내 말 들어. 내가 살길을 열어줄 테니까.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살길,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꾸민 짓이야? 잠시 침묵하던 그가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누가 했든 간에 네가 조용히 넘어가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 반항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피곤하다며 책상에 엎드려 잠들던 예전의 내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내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적이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입주민 단톡방과 지역 맘카페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내 예상이 맞았다.
합성 사진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게다가 새로운 루머까지 추가되어 있었다. 최근에 이사 온 이혼녀, 회사 기밀 빼돌리다가 들켜서 쫓겨났다며? 회사 기밀 절도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들의 진짜 목적을 완벽히 간파했다. 내 사생활을 진흙탕에 처박는 것은 미끼일 뿐이었다. 내가 회사의 비리나 민재의 기획서 표절을 폭로할 경우를 대비해 나를 앙심을 품고 회사 기밀을 훔친 산업 스파이로 미리 프레이밍하려는 수작이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 복도 벽에 기대어 나를 흐금흐금 쳐다보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내가 지나갈 때 그가 보란듯이 중얼거렸다. 저러니 남편한테 버림받았지.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 돈을 주고 고용한 끈아풀이라는 걸 대번 알 수 있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멱살을 잡으면 그들은 영상을 찍어 미친년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이다. 나는 철저히 그를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오피스텔 자체 CCTV 앱을 켰다. 이 더러운 게임을 시작한 놈이 누군지 확인해야 했다. 우편함과 로비 쪽 CCTV 녹화본을 돌려보던 중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자가 내 우편함에 서류 봉투를 쑤셔넣고 황급히 사라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나는 즉시 해당 영상을 백업했다. 심장 박동은 빨라졌지만 이성은 차갑게 깨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발신자 없는 누런 봉투가 들어있었다. 안에는 합의서 사본과 타이핑된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여기에 서명해.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으면.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모든 것이라니? 존엄성, 거처, 직장, 아니면 자유? 그들은 전형적인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었다. 애매모호한 협박으로 나를 옥죄어 내가 증거를 숨기면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협박범으로, 침묵하면 불륜녀로 만들 작정이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카메라 앱을 켜서 봉투와 내용물을 선명하게 촬영했다. 날짜와 시간, CCTV 영상까지 완벽하게 기록해두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저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해야겠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등받이에 기댔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건의 전개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다. 그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나는 더 우아하고 완벽하게 그들의 숨통을 끊어줄 것이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서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얌전히 앉아만 있지 않았다. 수비만 하다가는 결국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뻔했다.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천박한 싸움에 뛰어들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내가 미쳤다고 덮어씌울 구실만 줄 테니까. 나는 아주 교묘하고 날카로운 방식을 택했다. 저들이 아무도 모르게 내 숨통을 조여온다면 나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찌를 것이다. 나는 유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아주 건조하고 정중한 어투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굴 보고 진지하게 얘기하죠. 잠깐이면 됩니다. 장소는 일부러 유진의 회사 근처, 유동인구가 많고 밝으며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잡았다.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났다가는 그녀가 내게 위협당했다며 자해공갈이라도 할지 모를 일이었다. 유진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좋아요. 단 3글자에서 그녀의 오만함과 두려움 없는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녀가 여왕벌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나타나길 바랐다. 그녀가 입 밖으로 내뱉는 모든 조롱과 폭언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 약속 시간 10분 전, 나는 카페에 도착해 직원과 CCTV가 가장 잘 보이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손떨림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비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바람난 남편을 원망하러 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정확한 선을 그으러 왔다. 내가 일찍 선을 그어둘수록 그들이 그 선을 넘었을 때 돌아갈 변명거리는 사라질 테니까. 저 멀리서 유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명품 오피스룩에 세팅된 머리, 적당히 붉은 립스틱. 그녀는 나를 패배자 취급하며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주워 담으러 온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그녀가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겉보기엔 우아했지만 속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으면서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나 봐요? 나는 화내지 않고 차분히 되물었다. 내가 누구한테 미련을 가졌다는 거지? 그녀가 콧방귀를 꼈다. 민재 상무님 말곤 또 누가 있겠어요? 제발 질척거리지 말고 조용히 좀 떠나주세요. 우리 방해하지 말고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쟁을 피하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CCTV 영상을 틀어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영상 속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봉투를 집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시간과 장소가 빼박인 증거였다. 영상을 본 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녀가 저 남자가 누군지, 저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뭐죠? 증거 조작이라도 하시게요?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파트 CCTV가 폼으로 달려있는 줄 알았어? 그녀의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듯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몸이 굳은 채 눈만 깜빡이는 그녀를 향해 나는 차가운 팩트 폭격을 이어갔다. 조작된 합성사진, 맘카페 루머 유포, 발신자 없는 협박 편지. 나 당신들 오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 짓 당장 멈춰. 그녀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멈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나는 똑바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야. 나는 당하고만 있는 바보가 아니거든. 궁지에 몰린 쥐처럼 유진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며 애써 센 척을 했다. 누구 협박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네가 무슨 팀장이든 내 알바 아니야. 하나만 명심해. 더러운 짓, 함정 파는 짓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 내 변호사는 물론이고 이 회사에서 널 쳐낼 수 있는 인사권자에게 다이렉트로 넘길 테니까. 누가 너한테 이런 쓰레기 짓을 지시했지? 인사권자라는 단어에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끝까지 기를 죽이지 않으려 발악했다. 누구 협박하는 거야 진짜. 당신이 이 회사에서 도대체 뭔데? 나는 미동도 없이 서늘하게 대답했다.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네가 결제받아 승진한 그 프로젝트. 그거 다 내가 기획하고 내 손으로 넘겨준 거니까. 유진은 경악했다. 눈동자가 터질 듯이 커졌다. 이내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녀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내 찻잔이 덜그럭거렸다. 그녀는 날 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미친년. 네가 무슨 상무라도 되는 줄 알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나는 여전히 앉은 채 묵묵히 그녀의 발악을 감상했다. 그녀가 스스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가식적인 사과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분수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것, 그거면 좋겠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무언가 더 악담을 퍼부으려 했지만 타이밍 좋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하고 세련된 다크 네이비 슈트 차림의 변호사였다. 그는 유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곧장 내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명함 한 장을 정중히 내려놓았다. 필요하신 조치,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나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유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마치 썩은 고기를 씹은 듯한 표정이었다. 두 눈은 공포로 확장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입에서 모기장만 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말도 안 돼. 나는 굳이 구차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핸드폰과 명함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유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딱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난 대화로 풀려고 왔어. 하지만 네가 기어코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밟아줄게. 카페를 나섰지만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말싸움에서 이겼을 때의 쾌감 같은 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명료해졌을 뿐. 더러운 꼼수로 남의 자리를 빼앗고 올라간 인간들은 고작 협박 몇 마디에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건 수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지는 것뿐이다. 그날의 대화 이후
나를 괴롭히는 것은 유진의 침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을 그들의 다음 수였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유진은 이틀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입주민 단톡방의 루머 유포도 뚝 끊겼다. 오피스텔 로비에서 나를 막아서던 낯선 불량배들도 자취를 감췄다. 누군가에게는 폭풍우가 지나간 평화로운 일상처럼 느껴졌겠지만 내게는 초강력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에 지독한 고요함일 뿐이었다. 나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이용해 모든 증거 자료를 최종 점검했다. 항목별로 폴더를 분류하고 화면 캡처본과 원본 로그 파일들을 대조하며 각주를 달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이 침묵할수록 나를 한 번에 찌그러뜨릴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내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치명적인 한 방. 3일째 되는 날, 두툼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재. 봉투를 여는 내 심장이 미세하게 뛰었다. 안에는 재산분할 합의서와 함께 내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각서가 들어있었다. 본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업무 및 회사 생활에 어떠한 실질적 기여도 한 바 없음을 인정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쓰디쓴 실소를 터뜨렸다. 그가 가져온 기획서를 다듬느라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 나의 탄탄했던 커리어를 포기했던 희생. 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차려냈던 식사. 그 모든 피땀 어린 내조가 단 한 줄, 아무런 기여도 한 바 없음으로 요약되어 있었다. 민재의 뻔뻔한 자필 메모도 동봉되어 있었다. 서명해서 보내. 더 이상 피곤하게 일 키우지 말고 깔끔하게 털고 나가라는 뜻이었다. 자신들의 더러운 흔적을 세탁하고 완벽한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었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다. 좋아, 서류로 장난을 치겠다면 나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응수해주지. 소리 지를 필요 없어. 아직 내 턴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날 오후 오피스텔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최 여사였다. 친척 몇 명을 대동한 그녀 곁에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준비를 하는 낯선 남자도 있었다. 내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최 여사는 허리케인처럼 밀고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부러 복도가 떠나가라 악을 쓰는 것이 분명했다. 이 독사 같은 년. 몇 년 동안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호의호식하더니 이젠 돈 내놓으라고 폐악질을 쳐? 이웃들이 다 듣게끔. 그리고 카메라에 내 당황한 얼굴이 찍히게끔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옆에 있던 친척 여자가 거들었다. 여자가 도끼가 올라서 저러네. 그냥 놔두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저들은 날 바보로 아는 게 틀림없었다. 나는 현관문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도 밖으로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들의 얄팍한 수작이 훤히 보였다. 나를 도발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내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거나 밀치는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해 돈에 미친 폐륜 며느리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최 여사는 아예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삿대질을 해대며 거품을 물었다. 이혼 도장 찍었으면 찌그러져 살지 어디서 행패야. 당장 위자료 토해내고 꺼져. 내 얼굴을 찌를 듯한 그녀의 손가락, 그리고 나를 찍고 있는 스마트폰 렌즈를 보며 나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침착해. 절대 말려들지 마. 나는 노인이 밀쳐져서 다쳤다는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반보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정중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대화하러 오셨으면 조용히 들어와서 하시죠. 계속 이렇게 난동 피우시면 보안팀과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은 빼지 않았다. 나를 문전박대했던 그들 가족에게 예의를 갖추는 척하는 나의 고도의 연기였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최 여사는 더욱 발악했다. 불러, 당장 불러. 인연이 얼마나 미친년인지 온 세상 천지가 다 알게 싹 다 불러.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서 카메라가 이 모든 난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마음껏 떠들도록 멍석을 깔아주었다. 변명하면 할수록 그들은 없는 말을 지어낼 테니까.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잠시 후 소란에 놀란 이웃 한 명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러자 최 여사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 상감이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전현이 내 아들 재산 다 털어먹고 이혼해놓고 이제 와서 또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네. 내 아들 잡아먹으련. 그 역겨운 쇼를 지켜보며 내 목구멍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꾹 참았다. 나는 그저 녹화 버튼을 유지한 채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과장된 몸짓, 거짓된 눈물을 하나하나 담아냈다. 그들이 이곳에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벽한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낼 관객이 필요했을 뿐이다. 자신들이 퍼뜨릴 일방적인 거짓말을 대중이 곧이곧대로 믿어주리라 확신하면서 그들이 한바탕 쇼를 끝내고 돌아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그때 업계 지인으로부터 짧은 정보 하나가 날아왔다. 짧지만 내 신경을 바짝 곤두서게 만드는 메시지였다. 내일 태성그룹 임원 승진 축하 연회 있음. 민재 상무 승진 파티 겸 유진 팀장 약혼 발표 자리로 꾸며질 예정. 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유진이 그동안 조용했던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업계 관계자가 모인 파티장에서 나를 완벽한 악녀로 몰아세워 공개 처형을 한 뒤 자신들은 불쌍한 피해자이자 찬란한 승리자로 등극할 무대를 세팅한 것이다. 곧이어 내 핸드폰이 지잉 울렸다. 유진의 문자였다. 짧지만 비열한 조롱이 가득했다. 내일 파티에 와요. 식장 밖로비에 서서 구경만 하더라도 초대할게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화조차 나지 않았다. 속셈이 뻔히 보였으니까. 그녀는 내가 패배자처럼 로비에 처박혀 자신을 올려다보길 원했다. 그녀가 여왕처럼 식장에 입장할 때 나는 처량하게 쫓겨나는 그림. 나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단 3글자로 답장을 보냈다.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른 후 핸드폰을 엎어두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그렇다고 궁상맞아 보이지도 않을 아주 깔끔하고 격식 있는 정장을 골랐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USB를 꺼냈다. 안에 파일들이 완벽하게 실행되는지 재차 확인했다. 중요 서류에 인쇄본이 든 밀봉된 봉투도 챙겼다. 구질구질한 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얄팍한 논리로는 절대 박살 낼 수 없는 철벽 같은 증거만 있으면 충분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섰다. 내 눈은 더 이상 충혈되어 있지 않았고 입술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일 밤까지 절대 무너지지 마. 그 인사 한마디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할 것이다. 파티 전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 내일 벌어질 모든 상황이 한편의 시뮬레이션 영화처럼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승리에 취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고 진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무작정 진실을 외친다고 믿어줄 사람은 없다. 완벽한 명분과 질서, 든든한 증인, 그리고 확실한 퇴로가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그들이 파놓은 미친 이혼녀 프레임에 갇혀버릴 것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증거 폴더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 파일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업무 보조의 흔적에 불과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나의 헌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문서들을 밖으로 빼돌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썼을 때 나 역시 그 알량한 배려심을 거두었다. 스스로 되뇌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당방위다. 난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짓밟힌 내 명예와 진실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폭로된 진실은 그 어떤 날카로운 거짓말보다 강력한 법이다. 나는 민재의 그림자로 전락하기 전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 최 여사의 조롱처럼 그저 주방에서 파나 썰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굴지의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뼈가 굵은 에이스였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수백억의 프로젝트가 날아가는 숨막히는 회의들을 수도 없이 주재했다. 나는 압박감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권력을 쥔 임원들과 기싸움을 벌이는데도 도가 터 있었다. 단지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하에 나 스스로 날개를 꺾고 물러났던 것뿐이다. 나의 그 값진 희생이 이토록 철저하게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재의 뒤에서 그를 서포트하는 동안 나는 태성그룹의 굵직한 전략 프로젝트 몇 개를 사실상 주도했다. 회사의 결제 시스템 특성상
9버전의 핵심 계약서와 기한문에는 여전히 내 고유 아이디와 전자서명이 희미한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내겐 그저 지나간 서류 작업에 불과했지만 시스템을 파고들 줄 아는 자에게는 판을 뒤집을 스모킹 건이었다. 그룹 이사회 내부에는 아직 나를 기억하는 임원들이 있었다. 민재가 싼똥을 치우고 꼬인 프로젝트를 매끄럽게 풀어낸 진짜 실력자가 나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에 그들 역시 모른 척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파티 당일 오전 나는 일찍부터 내 담당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프라이빗한 회의실에서 변호사는 내가 넘긴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는 긴 말하지 않고 핵심만 물었다. 적당한 선에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합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박살내서 승소하시겠습니까?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전부 다 까발릴 겁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흑과 백을 뒤바꿀 수 없도록 나는 그들이 저지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증거들을 모두 넘겼다. 조작된 합성사진, 우편함의 협박 봉투, CCTV 영상, 그리고 내가 회사 기밀을 훔쳤다는 허위 각서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파티에서는 철저하게 이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성을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그들은 며칠 내내 나를 도발해 내가 이성을 잃고 미친년처럼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길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선사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꼿꼿하게 서서 우아하게 목을 쳐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다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됐어? 선배가 즉각 물었다. 네, 완벽합니다. 나는 오늘 밤의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도착해서도 안 된다. 일찍 가면 그들이 나를 로비 밖으로 끌어낼 명분과 시간을 줄 것이고 늦게 가면 이미 그들의 각본대로 모든 쇼가 끝난 후가 될 것이다. 정확히 파티의 클라이맥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만 했다. 나는 내 자신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찌라시나 루머 따위로 판을 흐리지 않겠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아. 그들이 마음껏 춤추게 둬. 넌 정확한 타이밍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권력의 세계에서는 걷는 속도보다 어느 문으로 입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면 불청객이 되지만 VIP 메인 게이트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면 귀빈이 되는 법이다. 오후쯤 되자 내가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다. 짧은 텍스트였지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의 과거 경력에 치명적인 흠결이 발견된 것이다. 그녀는 과거 학력을 위조했고 이전 직장에서 징계 해고를 당한 이력을 교묘하게 세탁하여 태성그룹에 입사했던 것이다. 인사팀이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파헤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카드를 먼저 꺼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터뜨려봤자 단순한 폭로전으로 치부될 테니까. 이 카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목줄을 조일 마지막 질문으로 남겨둘 것이다. 드디어 내 손에 첫 번째 조커 카드가 들어왔다. 민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성과로 포장한 프로젝트가 사실은 내 기획안을 통째로 베낀 표절이라는 명백한 로그 기록. 나는 입 아프게 떠들지 않을 것이다. 화면에 띄워진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 것이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 호텔로 출발하기 전 나는 가방 안의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USB, 밀봉된 서류 봉투, 배터리가 100% 충전된 핸드폰. 군더더기는 없었다. 싸구려 막장 드라마 같은 6탄전으로 이 밤을 망칠 생각은 없었다. 그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려 입을 여는 순간 그 새치혈을 그대로 뽑아버릴 확실한 팩트.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 모습은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러 가는 앙심품은 전처가 아니었다. 중대한 기업 M&A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냉철한 전략가에 가까웠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전장. 내 머릿속엔 입장, 대기, 제압이라는 3단계 시나리오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처럼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누군가를 밀치거나 윽박지를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정확한 위치에 꼿꼿이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테니까. 차에서 내렸다.
재킷의 깃을 매만지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호텔 밖까지 연 회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가 새어 나왔다. 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이 민재와 유진의 대관식이라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저 안의 비열한 인간들에게 오늘 밤은 철저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다. 나는 연 회장 로비로 들어섰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우아하고 차분하게 걸었다. 불청객처럼 몰래 잠입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폈다. 육중한 양계형 문이 열렸다. 훅 끼치는 연 회장의 따뜻한 공기,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찬란하고 번지르르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자들의 리그였다. 단상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들떠 있었다. 태성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민재 상무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나는 연 회장 맨 뒤편에 멈춰 섰다. 단상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들어왔고 섰고 이제 기다린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중앙 VIP 테이블에는 최 여사가 앉아 있었다. 온몸에 치장한 주얼리가 번쩍거렸다. 그녀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주변 테이블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 이제 우리 집안도 노는 물이 달라졌지. 단상 위에 민재는 축배를 들어 올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는 자의 가소로운 표정. 나는 그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나는 저 인간의 역겨운 허세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 그가 내뱉은 쓰레기 같은 거짓말들을 본인이 직접 주워 담게 만들러 온 것이다. 민재의 곁에는 세련된 네이비블루 실크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세팅된 머리, 입가엔 오만하고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한 듯 연 회장 입구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물이 뒤편에 선나와 얽히는 순간 유진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앙담은 턱관절에 핏대가 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쥐고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목구비는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행패 부리러 왔어? 유진이 마치 선량한 피해자처럼 굴었다. 나를 트러블 메이커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다. 네가 초대했잖아. 그래서 왔는데. 단상에 있던 민재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시선을 보내자 체면을 구길까 두려웠던 그는 황급히 유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위협하려 했지만 이글거리는 분노는 숨기지 못했다. 당장 나가. 더 이상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네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야. 넌 내 발등을 네가 찍은 것뿐이지. 말을 마친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밀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벽에 난 미세한 금을 지나가듯 무심하게 걸어 들어갔다. 홀의 정중앙으로 향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그들이 짠 각본대로 흐르고 있었다. 음악, 사람들의 환호, 승리자를 연호하는 사회자의 멘트. 그때 유진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어머, 유진 팀장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누군가 눈치 없이 아부를 떨었다. 유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했다. 민재는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나를 압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 기세등등했다. 내가 그의 눈앞에 다가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민재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며 그의 미소는 증발해버렸고 샴페인 잔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잔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렸다. 있어서는 안 될 불길한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처럼. 그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그의 목골대가 크게 일렁였다. 아니야. 그냥 허세 부리러 온 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이건 백일몽이 아니었다. 나는 꼿꼿이 서 있었다. 그가 애써 외면했던 추악한 진실을 비추는 차가운 거울처럼.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에게 아는 척도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 걸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진이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을 만한 돌발 행동을 했다. 나를 보며 갑자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한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단 한 문장. 그 한 문장에 홀 안의 모든 백색 소음이 일순간에 빨려 들어간 듯했다. 웅장하던 클래식 음악도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밀려난 느낌이었다. 정적을 깨고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벌떼처럼 작았지만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사? 저 여자가 무슨 이사라고? 대체 누구야? 전처 아니야? 사람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들. 그들은 이 완벽한 승진 파티의 나라는 이질적인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뇌를 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민재는 하얗게 질렸다. 그가 쥔 마이크가 부들부들 떨렸다. VIP 테이블에서 여유롭게 샴페인을 홀짝이던 최 여사는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크리스탈 와인잔이 테이블을 구르다 바닥으로 추락했다. 쨍그랑. 날카로운 마찰음이 홀의 정적을 찢었다. 그녀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 같았다. 최 여사는 유진을 보았다가 이내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네가 인사를 잘못한 거겠지. 유진아.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당기며 웃으려 했지만 안면 근육이 마비된 듯 기괴한 표정이 되었다. 그녀는 유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후 벌어진 상황은 내가 설계한 시나리오와 1mm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연회장 우측 메인 도어가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똑바로 나를 향해 걸어왔다. 태성그룹의 실세이자 지주사 의장인 백전무였다. 그는 식장의 주인공인 민재에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악 어린 시선도 깡그리 무시했다. 그는 내 앞에 딱 멈춰 서더니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명료했다. 타이밍 맞게 오셨군요, 지훈 이사님. 이사회 임원진들이 모두 이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는 무쇠 해머처럼 그들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민재의 턱이 덜덜 떨렸다. 테이블 모서리를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은 최 여사는 숨을 헐떡였다. 유진은 넋이 나간 채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의 내용물을 바닥에 질질 흘리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향기로운 꽃장식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180도 뒤집혔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인간들이 직감했다. 이 거대한 체스판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껌딱지처럼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바로 그 여자가 그들의 환희가 절정에 달한 이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감히 함부로 부를 수조차 없는 엄청난 직함을 달고 귀환했다는 사실을. 백전무가 이사회에서 이사님을 기다리신다라고 공표했을 때 홀 안의 사람들은 단체로 숨을 들이마셨다. 베테랑 사회자조차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마이크를 든 채 얼어붙었다. 패닉에 빠진 민재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무대 아래로 황급히 뛰어내려왔다. 어떻게든 이 아수라장을 수습하려 마이크를 쥐고 억지 미소를 짜냈다.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향해 변명하듯 외쳤다. 아, 여러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여자는 제 전처입니다. 이혼 소송 꼬투리 잡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처. 그는 내게 그 딱지를 붙여 군중의 시선을 호도하려 했다. 어떻게든 나를 과거에 집착하는 미친 이혼녀로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었으니까.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려 좌중을 압도했다. 마치 대규모 임원회의를 주재할 때처럼 차분하고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행패를 부리러 온 게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었던 자리를, 그리고 훔쳐간 내 성과를 되찾으러 온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앙심품은 전처라면 삿대질을 하고 악을 써야 정상이다. 하지만 나는 지극히 냉철했다. 단상에 꼿꼿이 선 내 자세와 목소리는 이미 예정된 중요 브리핑을 진행하는 최고 경영자의 그것과 같았다. 나는 민재의 얄팍한 결혼 생활이나 이혼 합의서 따위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을 곧바로 찔렀다. 나는 클러치에서 사원증과 붉은 직인이 찍힌 공식 초청장을 꺼냈다. 완전히 돌았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 건지나 알아? 어디서 가짜 신분증 주워와서 사기치려 들어? 가짜 신분증이라니. 예전 최 여사가 머지않아 내 입으로 내 직함을 부를 날이 올 거다라고 경고했을 때 비웃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때는 코웃음 치던 그들이 이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상무 타이틀 달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그 프로젝트 예산을 전면 삭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네가 훔쳐서 결제받은 그 기획안에 진짜 원작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말이야. 내 폭탄 선언에 나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웅성거림은 비명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예산을 삭감해? 훔쳐서 결제를 받아? 단상 아래에 있던 유진은 말뚝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더듬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 분명히 회사에서 쫓겨났잖아. 쫓겨났다는 단어를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엔 악에 바친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입 좀 닥쳐. 그러더니 휙 돌아서서 나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허세를 부렸다. 내깎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네가 뭔데 감히 회사를 상대로 협박질이야?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더 다가가 내 신분증과 초청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협박이 아니야, 통보지. 우리 투자펀드의 계약서 조항에는 명확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나 횡령, 문서 위조가 발각될 시 즉시 자금 회수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 최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켰다. 그들은 항상 나를 악녀로 포장해 자신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애썼으니까. 나는 뒤로 물러서지도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저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며 차분히 쏘아붙였다. 어머니, 제가 파놓은 함정이라며 발악하시는데 도대체 제 함정에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최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미친 듯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질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이 두려운 것이다. 사회자는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파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수많은 스마트폰 렌즈가 우리를 향했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을 넘어선 노골적인 비난과 의혹이 터져나왔다. 민재는 사방을 둘러보며 식은땀을 비오듯 쏟았다. 두 눈은 토끼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상무라는 권력의 정점에서 철저히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나는 무대 아래쪽 기술팀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다. 단상 뒤편에 초대형 LED 스크린이 번쩍하며 켜졌다. 나는 사생활이 담긴 치졸한 동영상을 틀지 않았다. 여기 이 결제 서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서명을 위조한 자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즉각 해임될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재는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유진은 사색이 되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최 여사도 입을 쩍 벌린 채 얼어붙었다. 내가 홀 한가운데 선 것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겹겹이 쌓인 거짓의 베일이 찢어지며 추악한 진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서명을 위조한 자는 오늘 밤 해임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던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어느새 경멸과 의혹의 눈초리로 바뀌어 단상 위를 향하고 있었다. 사면초가에 몰린 민재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되자 궁지에 몰린 쥐가 택하는 가장 흔하고 비열한 수법이 튀어나왔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역공. 그는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발악하듯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경호원, 보안팀,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우리 회사 내부 기밀을 훔친 산업 스파이야. 당장 경찰 불러 저 도둑년 당장 잡아. 민재의 미친 듯한 고함의 장내는 크게 술렁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보안 요원 몇 명이 우르르 몰려와 나를 에워쌌다. 맞아요. 저 여자. 회사를 상대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어요. 저한테 증거도 다 있다고요.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여론을 조작해 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공포에 질린 채 쉰 목소리로 억지를 부리는 꼴이 우스웠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다. 그들은 군중을 바보로 알고 진실을 덮을 수 있으리라 착각했다. 최 여사 역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하는 쇼를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미친년이 기어코 앙심을 품고 내 아들을 파멸시키려 드네. 회사 기밀을 훔쳐다 팔아먹으려는 저 매국노 같은 년.
가슴을 치며 당장이라도 실신할 듯 비틀거리는 꼴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을 향해 여유롭게 한마디 던졌다. 경찰과 보안팀을 부른 건 아주 훌륭한 판단이네요. 마침 저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재의 얼굴이 멍청하게 굳었다. 기밀을 훔친 범죄자라면 당연히 보안팀을 겁내고 도망쳐야 정상이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기다렸다고 당당히 나오자 그의 뇌 정지가 온 것이다. 나는 보안 요원들과 충돌하지 않으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연 회장 입구 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하고 있던 내 전담 변호사가 즉각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허둥대는 기색 없이 아주 차분하고 위압적인 걸음걸이였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보안팀장과 태성그룹 임원진들이 모인 테이블 앞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다. 그리고 확성기를 댄 듯 명료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지훈 이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다. 반박이 불가능한 빼박 물증들이었다. 내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초안 내역, 회의 스케줄, 타임스탬프가 초 단위로 찍힌 수정 파일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느 기기에서 접속해 파일의 소유자를 유진으로 둔갑시켰는지 보여주는 시스템 접속 로그 기록까지. 유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마. 조작된 거야. 변호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매몰차게 잘랐다. 입 다무시죠. 지금은 팩트를 증명하는 중입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구질구질한 변명은 필요 없었다. 서류가 대신 말하게 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가 숨통을 끊을 조커 카드를 뽑아들었다. 사문서 위조에 이은 횡령 배임 시도. 연 회장은 발칵 뒤집혔다. 단순히 부부싸움, 기획서 표절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중범죄였다. 민재의 얼굴은 터질 듯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마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멘탈이 붕괴된 그는 갑자기 유진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더니 사리가 가득한 눈으로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네가 흔적 다 지웠다고 했잖아. 완벽하게 처리했다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백. 그 멍청한 한마디가 연 회장 한가운데 폭탄처럼 떨어졌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공범임을 실토한 것이다. 유진은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당황한 시선은 출구를 찾아 미친 듯이 허공을 맴돌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던 최 여사는 벼락을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민재 상무, 당장 저 따라 임원 회의실로 가시죠.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은 직위 해제입니다. 감사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발짝도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방금 내뱉은 자백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민재는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진은 마네킹처럼 굳어버렸고 최 여사는 테이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실신 직전이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유진 역시 갈 길을 잃었다. 수백 명의 눈앞에서 화려한 여왕벌의 허물이 벗겨지고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분이 어떨까. 그녀는 앞으로 나서지도 뒤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의 본능일까. 연기력 하나로 먹고 살던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찢어질 듯한 하이톤으로 악을 썼다.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고 이혼당한 게 억울해서 미친 거라고요. 내가 상무님이랑 결혼한다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서 회사 서류까지 훔치고 조작한 거라고. 그녀는 모든 본질을 여자의 질투라는 치정극으로 몰아가려 했다. 내 손에 들린 명백한 횡령 위조 증거들을 한낱 치정 싸움의 결과물로 희석시키려는 발악이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응시했다. 내 이력서에 기재된 과거 경력, 그리고 교묘하게 세탁된 학력 위조, 우리 시스템 내부에 침입해 백그라운드 체크 배경 조사를 조작해준 조력자의 흔적까지. 유진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백일화에 드러난 경악.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미친년. 거짓말 마. 네가 뭔데 내 인사 기록을 뒤져? 나는 미동도 없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왜 권리가 없지? 네가 앉은 그 자리, 네가 결제 올린 기한서들이 우리 투자사의 자금과 평판에 직결되는데. 내 말에 연 회장의 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수백억 자금을 굴리는 투자사의 경고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백 전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엔 한치의 타협도 없었다. 최유진 팀장. 그가 그녀의 풀네임을 불렀다. 과거 A기업에서 공금 횡령 및 학력 위조로 징계 해고당한 사실이 맞습니까?
방금 전까지 대성통곡을 하며 쓰러져 있던 최 여사는 이제 완전히 석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로 끌려가는 아들, 수많은 대중 앞에서 과거의 사기 행각이 발가벗겨진 예비 며느리, 그리고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판을 지배하고 있는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진짜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다.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속도로 내게 달려온 그녀는 내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소나기 힘이 엄청났다.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굴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윤아, 아가, 우리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했나 보다.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조용히 가족끼리 얘기하자. 응? 가족. 아가, 내게 이혼 서류를 내동댕이 칠 때는 한 번도 쓰지 않던 단어. 유일한 대답은 절망적인 침묵뿐이었다. 그 사이 민재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임원 회의실로 끌려갔다. 핸드폰마저 압수당한 채였다. 유진 역시 인사팀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홀 밖으로 나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그녀의 얼굴엔 아까의 도도함이라곤 1g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과거가 탄로난 사기꾼의 비참함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밖으로 끌려나가며 나를 돌아보았다. 도끼와 비참함, 원망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나는 철저히 무시했다. 겉보기에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진실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으니까.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바닥을 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그녀의 절망을 들으며 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거짓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훔쳐간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러 온 것뿐이니까요. 그날 밤 이후 사태는 요란한 폭발음 대신 차갑고 단호한 징계들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태성그룹 이사회는 밤샘 긴급 회의를 열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나 시끄러운 소음 없이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팩트만을 마주했다. 민재는 즉각 해고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핸드폰과 PC는 포렌식 조사를 위해 압수당했다. 그는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악을 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까발려진 마당의 어설픈 변명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이었으니까. 유진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그녀의 근로계약은 그날 밤부로 즉각 파기되었고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스포트라이트도 박수갈채도 없는 초라한 퇴장이었다. 나는 그녀가 짐을 챙겨 창백하고 넉나간 얼굴로 사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아프진 않았다. 그저 내 인생의 긴 챕터 하나가 마침표를 찍었는데 아직 그 챕터의 제목조차 짓지 못한 기분이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엔 최 여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액정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울부짖고 화를 내다가 이내 비굴하게 애원했다. 어머님이 제게 늘 말씀하셨죠. 똑똑하게 굴라고. 저는 그저 배운 대로 제 자신을 위해 똑똑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간 내가 이 자리에 똑바로 서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들을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로비를 빠져나가기 전 복도 끝에서 형사들에게 인계되기 전에 민재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한때는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한 낯선 사람.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난 내 가장 빛나던 청춘을 당신에게 다 바쳤어. 그걸 잿더미로 만든 건 당신 스스로의 선택이고.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그 말을 한 건 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가 아직도 그에게 빚진 게 있다는 혹은 자비심을 베풀 거라는 그의 마지막 얄팍한 환상을 깨부수기 위함이었다. 오만해서가 아니었다. 뒤를 돌아보면 낯익은 얼굴들과 지나간 추억들이 떠오를 것이고 왜 내가 나를 지워버리려는 사람들 틈에서 그토록 오래 버티려 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밤중이 훌쩍 지나서야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불이 다 꺼진 고요한 방 한가운데 앉았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제야 나는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깨달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배신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사람들을 굳게 믿고 헌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나 자신에 대한 뼈저린 자책감이 가장 아픈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들을 맹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무너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끊임없이 고개 숙이고 짓밟히는 삶에 지쳤을 뿐이다. 어느 순간엔가 사람은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서야만 한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족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핏줄과 호칭만으로는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 관계가 서로에 대한 철저한 기만과 철저한 손익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더더욱 진정으로 가족을 결속시키는 건 얄팍한 호칭이나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를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건 비가 줄줄 새는 무너져가는 지붕 아래 서 있는 것과 같다. 매일매일 차가운 빗방울이 심장을 후벼 파고 결국 온몸이 흠뻑 젖어 뼛속까지 얼어붙게 된다. 그럴 때 그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뿐이다.